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은 물론 가축들도 힘들지만 낙동강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이겁니다. 녹조 라떼 한 잔 하실래? 예? 저 연습 많이 했는데. 네. 이게요, 오늘 아침에 그 김해 대동선착장에서 떠온 낙동강 진짜 녹조입니다. 한번 한잔 보시겠어요? 줘보세요. 마셔보게. 예. 냄새가 좀 나요. 예. 빨대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거의 생각했던 냄새 것보다 나요? 진하네요. 네, 진하고 색상이 아주 좋은데요? 네 녹조 클로렐라 미숫가루 같이 걸쭉하는. 녹조 알갱이가 보여요, 눈에. 네. 의원님 녹조 라떼라고 들어보셨죠? 예, 녹조 그 현상이 마치 녹차 라떼처럼 색깔이 비슷하다고 해서 네, 이게 그걸 빗대서 표현한 신조어.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저렇게 한 컵을 떠와서 이 녹조가 이 정도래요라고 보지만 실제로 낙동강에 가보면요. 운동장에 잔디가 깔려 있는 걸 보는 것처럼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올해 낙동강 녹조 발생 정도가 또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지금 방금 다 녹조를 직접 보셨지만 물속에 사는 조류죠. 즉 식물성 이제 플랑크톤이 이제 대규모로 발생해서 물 색깔이 이제 방금 보셨지만 네. 심하게 저렇게 녹색으로 이제 변하는 현상인데요. 이달 초에 창녕 하만부 남조류 개체수가 밀리리터당 8,174개였는데요. 2주 연속 이제 관심 기준을 넘어 경보 발령이 3주 이상 지속이 됐고요. 지난 23일에는 경계 단계로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좀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 들어서 유례 없이 좀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강 하류에서 발생하던 녹조가 점차 이제 중상류까지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낙동강의 전 구간에서 이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조류 경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발령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개체수의 기준으로 이제 1000ml, 그러니까 1ml에 1000셀 이상이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네. 관심 단계고요. 네. 이제 10,000셀 이상이면 이제 경계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100만 셀 이상이면 이거 이제 대발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근데 녹조가 생겨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다, 영상도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녹조로 인해서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우선 그 낙동강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은 지금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종과 어획량이 좀 급감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간간히 고기가 잡히더라도 이게 고기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균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 내다 팔지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네. 4대강 조사위원회가 그 낙동강 생태계를 조사했더니 10년 전에 70여 종이었던 이 낙동강 수생계 물고기들이 현재는 8종으로 개체수가 아주 급감을 했죠.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어종도 지금 발견되는 어종도 외래종인 블루길이나 베스 또는 이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이제 강준치 정도가 잡힌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는 좀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나 좀 보상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물고기가 폐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녹조 때문에 공기에 있던 산소가 물속에 투과하는 양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량이 없다 보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 그 환경 조성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이제 전문 용어로 용존 산소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속에 있는 산소량이 떨어지는 이유에는 첫 번째 이 녹조로 인한 산소 투과율이 저하되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저희가 4대강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강바닥에 모래를 긁어냈다고 했잖아요. 이 강바닥에 모래를 긁어내는 것을 저희가 소위 준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준설에 의해서 많은 모래가 강바닥에서 걷어지면서 강의 깊이가 깊어진 거죠. 깊이가 깊어지면 이 안에 있는 이 수온이 차이가 납니다. 수온이 차이가 나면서 오히려 위에가 따뜻한 물이 되고 햇빛 때문에 네. 아래는 차가운 물이 되니까 안에 이 물에 이 대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절대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호소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산소 용존율은 더 떨어지고, 그리고 물이 돌지 않으면서 물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요. 당연히 거기 풀도 못 살죠. 풀도 못 사니까 물풀이 사라져서 물고기가 산란할 장소도 없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그리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들이 물고기도 다 죽지 않습니까? 녹조가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녹조가 우리 인체에 유입되면 어떤 증상이나 질병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런 녹조에 대한 이런
맹독성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데이터가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고요. 주로 이제 네덜란드나 일본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녹조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이 남조류에 가장 맹독소라는 게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요거가 이제 맹독소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 기준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지만 곧 만들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제 기준까지 있는데 이 녹조물을 마시면 간의 손상이 일단 갑니다.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에 의해서. 그래서 구토나 복통을 일으키고요. 많이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의학계의 논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녹조 라떼 봤지만 그냥 보기만 하고 냄새만 맡아도 정말 무서운 거구나 위협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근데 이런 그 독성까지 지닌 녹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원인이 뭘까요? 지류에서 들어오는 그 부유물 중에서도 질소와 인 네. 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저는 보고요. 그 외에도 우리 이제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그 다음에 일조량 증가, 가뭄으로 인한 강수량 감소, 뭐 유속 저하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녹조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천연기원이 말씀하신 게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 원인을 둘러싼 논란도 사실 좀 제각각인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환경단체에서는 사실은 4대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전국에 16개 보를 만들고 특히 낙동강에 8개 보가 있으면서 이 보를 막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강물이 흐르는 속도, 우리가 유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유속이 급격히 저하됐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유속이 5분의 1로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속이 늘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설명이 맞는지를 좀 더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는 있지만 만약에 정부의 설명대로 폭염 때문에 녹조가 증가된 거라고 한다면 작년에 녹조 경보가 무려 150일 이상 뜨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폭염 외에 여러 가지 그 기타의 원인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더해서 만약에 이게 폭염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한다면 하동 섬진강에 전 녹조 피해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울산 태화강에 녹조 피해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4대강에 의해서 보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녹조 피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염보다는 우리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한 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폐해이다라고 생각이 좀 더 드네요. 네. 예. 그렇죠. 뭐 작년 이게 뭐 폭염 때문에 이게 생겼다면은 겨울에 잘 안 생겨야죠. 그렇죠. 근데 작년 12월 달에 찬바람 불 때 벌써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지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 사업이 완공된 게 2012년인데요. 그때 이후부터 이제 낙동강 조류 발생 일수를 보면 2013년에는 딱 100일이고요. 14년에는 143일입니다. 2015년에는 171일이거든요.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4대강에 어떤 미친 영향이 있다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호수 지역이나 물이 정체된 하구원 지역에만 생기는데 이제는 상류나 뭐 상주보, 낙담 뭐 이런 데까지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염으로만 하게 생겼다고 하는 환경부 의견은 조금 더 일리가 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를 만들어서 생겼고 그다음에 폭염으로 인한 현상도 있다고 가속화되는 봅니다. 거죠.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보는데 이제 아무리 그 부유물이 많이 유입돼도 유속이 빠르면은 흘러가 버리게 돼 있고 또 반대로 유속이 느려도 즉 체류 시간이 길어도 부유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이런 녹조가 생기지 않거든요. 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김지수 의원님이나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속에 의한 보를 만들어서 유속에 의한 녹조라면 우리 팔당댐 같은 경우에는 오염 물질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녹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물이 고여 있잖아요. 댐의 저수지는
그런 현실을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내용에 의해서 저는 녹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녹조를 없애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 뭐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환경부는 이제 수계별 또는 이제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와 이렇게 함께 이제 녹조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면 그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기존의 그 황토 살포나 정수장의 그 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라든가 이런 기존 방식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이 폭염과 가뭄은 사람의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기 때문에 유일한 대책은 제가 볼 때는 보수물을 열어서 대량으로 물을 방출을 시켜서 녹조를 멀리 밀어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10일 날입니다. 낙동강 수계 전체 보수문을 개방해서 펄퍼형 방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6일에도 낙동강 수계 5개 보와 합천댐 6개의 수문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방을 해서 약 3,400만 톤의 물을 방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방류를 증가시키면 이제 하류 지역에 있는 녹조 식힘 효과가 좀 얻을 수 있고 또 상하층 수온차가 조금 생겨서 녹조 발생의 저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펄스형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방류를 한 이후에도 별 달라진 게 없다면서요? 그 펄스형 방류를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느려진 이 유속의 증가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지금 준설로 인해서 산소 용적량이 확 줄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이 준설로 높아진 이 강의 깊이에 의해서 산소 양이 적어진 것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갑자기 펄스형이라는 게 갑자기 물을 확 내려보냈다가 막았다 확 이렇게 내려보냈다 이렇게 순간 예를 들면 펌프질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10일은 전체 다 열었습니다. 낙동강 8개를요. 그러나 16일에는 낙동강 5개를 열었죠. 합천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곳을 열었죠. 그런데 16일 펄스형 방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전에 보면 낙동강 중류와 하류 거의 대부분의 구간 녹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환경단체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보 8개를 무조건 다 개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로 4대강을 사업에 22조를 들인 목적성이 없어지는 그쵸. 거잖아요. 저희는 보를 통해서 담수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수문을 다 열어버리면 담수가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만 열어서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5개도 열어봤다가 6개도 열어봤다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이게 올해 8월에 나온 언론 자료네요. 이것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의 내부 보고서인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내부 보고서에도 낙동강 8개 보의 모든 수문을 개방했을 경우에만 모든 보 근처에서 녹조가 개선되는 것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의 내부 보고서도 환경단체가 끊임없이 제기해온 전체 수문을 다 열어야 한다라는 내용과 일치한 내용인 거죠.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이 낙동강에 있는 이 녹조를 영남권 대부분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녹조 현상이 4대강에 걸쳐서 다 일어나고 있지만 낙동강이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일 걱정인 거죠. 네. 우리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낙동강 원수를 들어있는 녹조 독성 물질, 즉 마이크로시스틴은 고수 정수 처리 시설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남조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안전하게 해결을 한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 실제로 수돗물에 조류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오늘 TV를 보고 있는 도민들
안심하고 수돗물 묻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을 거치면 아무리 예. 녹조가 심해도 우리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깨끗하다. 예, 아무런 고도정수 시설이라는 있기 시설 때문에. 때문에. 자, 정부에서는 당연히 괜찮다고 발표를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물도 정수를 하면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똥물을 정수해갖고 누가 똥물을 먹습니까? 우리나라는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이 상당히 단순한 과정이라고 전문가도 얘기합니다. 하나는 오존의 산화 과정하고 소독 그리고 활성탄의 흡착 작용 과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들을 처리 과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공학적 처리 과정에서 100%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런 과정들이 고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심히 잘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조류 독성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조류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그 기준은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이걸 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냥 인용만 하는 것일 뿐이지 WHO 이 기준을 인용해서 우리가 이야기만 하고 작년의 기준에서 WHO 우리 기준을 보면 조류 독성이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로시스텐지가 WHO 기준의 200배, 400배로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물의 수질기에서 포함되지 않다고 해서 뭐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해서 전혀 뭐 완벽하다고 하기는 좀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죠. 아까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저 정도의 저 걸쭉한 저 녹조를 예를 들면 정수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얼마나 많은 약품을 넣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넣어야 될까요? 이거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 더해서 수자원 확보도 중요하죠. 그 담수, 원래 우리가 4대강의 목적이 가뭄 홍수 때문에 수자원 확보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자원이 대부분 농업용수 아니면 공업용수로 쓰이죠. 그러면 농업용수로 쓰였을 경우에는 여기에 많이 붙어있는 이 녹조에 있는 이 독성 물질이 분명히 농작물에 가서 붙습니다.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거죠. 거기다 공업용수로 쓰이기에도 부적절해요. 지금 언론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실제로 공업용수로 쓰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 녹조 제거에 추가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정수하는데 비용 엄청 쓰고 있어요, 이미 기업에서. 그리고 실제로 정수 처리 과정에 사용된 이 약품 있잖아요. 약품을 이전보다 20% 이상 더 쓰고 있다,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이 수질 개선의 문제는 환경 보전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된 뭐 응집제라든가 뭐 분말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화학약품에는 뭐 좀 이게 지금 잔류 또 논란이 되고 알루미늄이라든가 있잖아요. 뭐 심지어 뭐 알츠하이머를 그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물질이 있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관계기관에서 이런 약품을 함부로 살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경보 이상 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심하면 뭐 낙동강유호 환경청과 협의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이 된 그 조류 제거제를 살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용 시에도 계획서를 올리도록 돼 있고요. 또 무단 살포는 금지돼 있는데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응집제에 알루미늄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칠서 정수장을 예를 들면은 그 과다 사용을 지금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정량을 사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도내 정수장들은 한 번도 먹는 물에 수질 기준을 넣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수장은 정수 시설이 목적인데 수질 기준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앞서 녹조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녹조가 발생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녹조가 과연 정말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인 건지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가 더 많이 발생을 한 건지 논란이 지금 몇 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을 때 그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내걸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선 후에 이제 뭐 여론의 어떤 반대라든가 이런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선회한 것이 지금 이제 현재 마주하고 있는 4대강인데요. 22조 원의 혈세를 투입했었죠. 근데 현재까지도 지금 녹조에 대한 문제라든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2014년 말에 4대강 사업 조사의 평가에서도 수질
악화와 이제 생태계 훼손 등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결과가 또 나와 있죠. 네. 아, 정말 답답합니다. 예, 4대강 사업 벌써 22조를 들였고 그때 생긴 그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들인 사업인데요. 물론 이제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말 좋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녹조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유속이지 않습니까? 강물의 흐르는 속도인데 이것이 계속 저하가 된 것은 명확하게도 그 4대강 사업으로 그 4대강에다가 지은 그 보라는 것은 뭐 부정하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2006년에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물이 흐르는데 3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168시간, 야. 즉 5배가 넘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폭염에다가 그다음에 부유 물질에다가 이렇게 유속이 떨어짐으로써 그리고 산소 보존량이 떨어짐으로써 여러 녹조가 창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맞아지는 거죠.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대강을 한 목적은 그 가뭄과 홍수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가뭄하고 홍수도 좋아지고 수질도 개선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예측이었다라고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 됐고요. 가뭄과 홍수로부터의 해방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 그리고 환경운동가들도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보로 물길을 막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질 거고 이걸로 강물이 굉장히 오염될 거라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대강은 다 완공이 됐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거죠. 네. 이 사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지고 물의 체류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만 이 보호 설치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났던 주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속이 느려지고 체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녹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사시사철 물을 가두고 있는 댐이나 저수지에는 녹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잘 일어납니까? 아주 일어나도 미미합니다. 거기는 물속이 없어요. 이런 거 예를 드는 거고 녹조 현상은 오염물질 유입이 저는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낙동강 주변 관련 지자체들이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로 좀 공조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용역도 줘서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연구도 좀 해보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4대강 사업을 한 정권이 지금 그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죠.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 먹고 사는 가장 기본되는 이 물과 관련된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 바로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이 바로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 수반인 도지사에게 강하게 이 중앙정부에 요구하게끔 요청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도지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안아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 4대강 특히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녹조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제가 돼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녹조의 원인에 대한 분명한 정리입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게 뭐냐면 환경단체 측에서는 4대강으로 인해서 그 느려진 유속을 지금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고요. 반면에 정부나 관계기관은 고수온이나 영양염류라든가 부유 물질이라든가 자연현상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논란을 좀 마무리 지어야 돼요. 진실은 두 가지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의 책임도 느끼는데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앞으로 그렇다면 좀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아까 김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녹조가 생긴 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좀 진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토론 과정에서도 저는 물론 이제 그 녹조도 일종의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 저는 그 4대강으로 막힌 보 때문에 생긴 유속 저하 그리고 준설로 인해서 생긴 이 산소
용존율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고, 천연기 의원님은 이 부유물과 폭염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얘기 못 하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가장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예. 보로 인해서 막혀진 고인물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낙동강이 8개 보를 다 방류했을 경우에만 녹조가 개선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냈어요. 그렇다면 이 낙동강에는 8개 보를 상시 개방해 주십시오. 그래야 녹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보를 상시 만약 개방을 한다면 글쎄요. 결국 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지금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철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좀 큰 문제인데 보 철거에 대해서 뭐 공학적 가능한 거냐,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편익이 우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적정한가, 우리 다시 제가 하는 게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되고 수용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보가 도움된다면은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유지 관리비만 하고 수질만 악화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의 현재에서는 수문을 여는 게 가장 큰 답이다. 상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철거는 우리 김주수 의원 말씀하셨는데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같고요. 4대강 사업을 이제 시행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물난리가 나서 인명피해가 생겼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이 녹조 현상은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된다. 저는 이게 이제 제일 문제고요.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약 10년간 강수량을 체크를 해왔습니다. 네. 체크해 왔는데 우리 8월 달만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낙동강 이 보호 문제를 4대강 사업을 했죠. 그 전에는 2010년도에는 8월 달입니다. 379mm, 2011년도에는 335mm, 2012년도에는 445mm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2013년 이후에는 189mm, 2014년 좀 많이 왔네요. 539mm, 2015년도에는 155mm, 올해는 8월 23일 현재까지입니다. 43.4mm밖에 안 왔습니다. 평균 10년간 평균 기온보다 약 234mm가 적게 왔어요. 올해요? 올해 네. 8월 달이. 네. 정말 이런 거는 우리도 기상을 참고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의 기능을 살려두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사실 방금 전에 천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원인 부분 정말 정리가 필요한데, 다만 그러니까 제가 수년 전에 그때 그 완공된 이후에 처음으로 녹조가 논란이 됐을 때 그때 강에 가서 이제 현장을 봤어요. 녹조가 막 있는 걸 봤는데 그때 원주민한테 네. 고향이죠. 근데 자기가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녹조 낀 거 처음 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과학적으로 정말 전문가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일반인들은, 우리 서민들은 그냥 추정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또 내년에 또 이거 논란 반복될 겁니까? 이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정확하게 지금 4대강 조사위원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되는 거죠. 계속 이게 논란으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마다 어김없이 발생하는 녹조 라떼는 과거의 일을 잊지 말라는 자연의 경고였을까요? 짙어지는 낙동강 녹조처럼 강물을 마시는 도민의 불안감, 그리고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시름이 더 이상 짙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훼손시킨 자연을 단시간에 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는 일, 그리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겁니다. 감시자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사진으로 보신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는 장면. 사실 이 우레탄 트랙은요, 몇 해 전만 해도 진흙탕 운동장의 대안으로 학교들마다 유행처럼 시공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우레탄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육당국은 학교 운동장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늦은 만큼 신속 정확하게 추진 중입니다. 어쩌면 녹조로 오염된 낙동강도 잘못을 인정하고 오류를 고쳐나간다면 또 머리를 모아서 최선의 대책을 찾아본다면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감시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